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남쪽에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북한이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포함해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무더기로 살포한 오물풍선이 주택가로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에 사흘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열차가 탈선하고 제박이 무너지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폭우로 독일 영토 절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각 시도 의사회장들과 회의를 열고 의사들을 상대로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 등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를 보낸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사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남측에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 조치며 남측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고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 의사회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총파업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상대로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위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거나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독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스탄불 당국 발표를 인용해서 현지 시간으로 2일 오전 8시 40분쯤 이스탄불 퀴칙 체크메제에 있는 3층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현재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붕괴가 일어나기 전 폭발이나 지진의 징후는 없었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환경도시 계획부 장관은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적으로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독일 남부에 사흘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열차가 탈선하고 제박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슈투트가르트 인근에선 폭우로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승객 185명이 탄 열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객차 일부가 선로에서 벗어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바이에른주 피샤흐 지역에선 제방이 무너져 마을 주민들이 헬기를 타고 긴급 대피했으며 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까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은 오물이 든 풍선 수백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는데요. 네, 북한이 5일 만에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풍선. 북한은 풍선 3,500여 개에 오물 15톤을 실어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국내에서 풍선 1,000개 정도가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 충청 지역에서도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86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낸 지 5일 만에 북한이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서입니다. 김 부상은 담화문에서 오물을 치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 살포는 철저히 대응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그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오물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예상됐는데 북한이 오물 살포를 멈추면서 이 같은 방침이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최근 도발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과 오물풍선 살포, 재래식 무기 발사 등 이른바 복합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위성 발사 실패 책임을 희석하고 대남 공격 수위를 높여 내부의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무더기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이른바 복합 도발 시작점은 지난달 27일 한일중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첫 도발이 시작된 건데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하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를 이례적으로 18발이나 한꺼번에 쏘아 올렸습니다. 사거리 365km의 선목표를 명중 타격하고 부과된 위력 시비 사격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다른 형태의 공격도 병행했습니다. 방사포 발사에 앞서 이른바 비무력 도발을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260여 개의 이른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뒤 사흘 간격을 두고 또다시 720여 개를 무더기로 살포했습니다. 서북도서 일대에선 지난달 29일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일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GPS 공격으로 남한 선박의 내비게이션이 마비되면은, 그래서 만약 남측 선박이 NLL을 침범하게 되면은 북한이 그것을 NLL을 무력화하는 하나의 수단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섞어 쏘기 전략 등을 시험해온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을 보면 공격 수단을 더욱 다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채택한 군사 전략 중 제반 수단을 총동원하는 배합전 훈련과 유사해 보이는데 도발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가 어그러지자 이에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며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주도권 쟁취를 위해 핵무력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당분간 도발 국면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북한이 풍선과 함께 날린 쓰레기의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칫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뭔가가 부서질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차의 주인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승용차 앞유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위에 비닐로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차 주인 입장에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중고차 매매단지에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삐라라고 부르는 대남 선정용 전단 수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빌라 옥상 같은 건물에도 떨어졌는데 유리창과 물탱크까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장 정부의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이 없는데요. 이런 도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가 입법 예고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건 보험사 정도겠죠. 이 경우 보험사 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야잘했던 건물 붕괴 순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들이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 건물이 덮쳐옵니다. 놀란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40분쯤 이스탄불 küçükçekmece의 한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대가 즉시 투입됐지만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는 1988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인데 무너질 당시 4층 또는 5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은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폭발이나 지진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튀르키예의 부실한 건축 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1,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과밀한 이스탄불은 지진이 잦은 북아나톨리아 단층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이스탄불 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8,0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는 건물 20만 채의 안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만약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유죄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별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들과 90분 동안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로 잡힌 건 우연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당이 만든 게임의 일부라는 겁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That could happen. I don't know that the public would stand it. I'm not sure the public would stand for it. With a, tried house arrest or I think it would be tough for the public to take. At a certain point, there's a breaking point. 바이든 대통령 측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And you know, they have misinformation. Donald Trump is a threat to democracy. It's just words. He doesn't even know what it means. But it's like their slogan, I'm a threat to democracy. I'm the opposite. They're the threat to democracy.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지만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9%, 공화당 16%로 간극이 컸습니다. 또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47%로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는 응답 38%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32대 31로 재판 전인 3월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신 가자지구를 통치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에서 우리는 중요한 군사 행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하마스에 대한 통치 대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는 가자지구 지역들을 고립시키고 이 지역에서 하마스 요원들을 제거하며 하마스를 위협하는 대안 정부를 꾸릴 수 있는 세력이 개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쟁 종식을 위한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하마스의 가자 통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작전과 함께 통치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하마스 제거와 인질 귀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자신의 직업은 의사이고 가족의 직업은 검사라고 속여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서 억대의 돈을 뜯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1년 늘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치과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아 10개를 치료해서 돈을 번 무직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아 10개를 보철 치료한 뒤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분쯤 강원도 춘천시 남면 다감리의 한 리조트 인근 강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전북 군산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한 6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대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용화산 새남바위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3살 A씨가 6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퇴폐업소에서 태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40대와 50대 남성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던 20대 태국인 여성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이 마약사범 1,12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30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62.4%와 9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금천경찰서의 형사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경찰서 형사팀장 A경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지난달 20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해 수련 병원들이 개별 상담을 진행했지만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등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험 추가 같은 구제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970여 명, 전체의 7%를 조금 넘긴 수치입니다. 수련 병원마다 전공의들에게 개별 연락해 복귀 의사를 물어봤지만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닿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연락이 닿았다고 해도 실제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수련 가능 기한까지 지나면서 전공의 이탈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사 수를 늘리려다가 당장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2천여 명 등 필요한 의사들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결국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문의 시험이나 의사 국시 기회를 추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의사시험이 2차례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시험 추가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러 구제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여지를 남겼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할 텐데 우선은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 없이는 이런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의사 배출 대안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 의사회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총파업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내일부터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상대로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위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거나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6월의 첫 출근일인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6월의 첫 출근길 여전히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대전은 14.2도, 광주는 15.5도, 대구는 16.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덥겠는데요. 서울이 28도, 광주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풍이 불어두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2도, 울산은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도 궁금한데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이 낮부터 밤 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 산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심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당분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시작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늘에는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남측에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 조치이며 남측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차례에 걸쳐 날려보낸 오물풍선과 관련해 접수된 경찰의 신고가 8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신고가 86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581건, 재난 문자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279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풍선에 유해 물질을 넣어 생화학 테러 등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수도권 도심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발견됐는데 당시 대난 전담 뭉치가 차량과 주택 지붕에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년에 걸쳐 1000개가량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던 북한이 하루 동안 수백 개를 살포한 건 이례적입니다. 라텍스 재질로 된 풍선 한 개에 달린 적재물은 10kg 정도. 안에는 담배꽁초나 폐종이, 비닐과 같은 쓰레기와 오물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독가스나 유독물질과 같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군 당국은 대난 전담 풍선이 발견된 지점에 시민 접근을 막고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화학 테러 공격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나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우리 국민의 혼란과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그러한 생화학 테러에 해당되는 것들이 만약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군 당국은 풍선을 요격하다 파편과 오물이 떨어지며 민가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격추보다는 땅에 떨어진 뒤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근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고에는 모든 신병 교육대 훈련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곽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맞은 첫 일요일, 당 정대 주요 인사가 국회에 모였습니다. 일단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대량 살포와 GPS 교란 등 이딴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질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와 행안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에 대응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상식 이하 행동이 김정은 정권의 조급함, 초조함을 보여준다며 한미일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정대는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훈련병이 숨지는 등 연이은 군 사망 사고에 재발 방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우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생활 여건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통일된 군기훈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안 등을 즉시 마련해 전군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질타하고 계십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 등 민생 현안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과일류, 식품 원료의 관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식품과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제2호 국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부작용 최소화와 피해자 지원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지원하는 매입임대 등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막판 타결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산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모레 본회의를 전후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2시간 반가량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힘을 모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섭니다.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이 줄면서 양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정부가 피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무안에 있는 양파 농장을 찾아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식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구 막창이나 수원 왕갈비 등 지역 특화 음식을 활용하고 근처 관광지 할인 쿠폰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이에는 이혼 소송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얽혀 있습니다. 각종 송사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법적 공방이 끝난다고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심 법원이 1조 원대 재산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화제의 중심에 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은 3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 관장이 최 회장 내연녀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입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 넘는 돈을 쓴 거로 보인다고 강조했는데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2심이 두 사람 사이 부정행위로 노 관장 등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오는 8월 이뤄질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오는 21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해당 재판에서도 최근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 자리도 제공해줬지만 반대로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며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이혼 소송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쟁점입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가량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이 여전히 비자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이 수조 원대 재산의 근원에 불법 비자금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관련 재산을 개인들끼리 나눠 갖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농산물 값이 좀 내렸나 하는 느낌도 잠시 외식과 가공식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 치킨도 배달비를 합하면 본격적인 3만 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물가를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김현아 기자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휴일 대형마트 치킨 코너에 발걸음이 몰립니다. 국산 냉장닭으로 만든 치킨 한 통이 9,980원, 만 원도 안 됩니다. BHC, 굽네 등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줄줄이 오르는 동안 마트와 편의점 치킨 매출은 크게 올랐습니다. BBQ도 4일부터 주요 제품값을 3,000원 올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육개값이 내렸다는데 왜 배달치킨 값이 3,000원이나 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이것저것 다 올라가. 한 1,000원 정도는 모를까. 3,000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뭐 배달비도 들고. 서울 지역 냉면값이 평균 12,000원에 육박하는 상황. 소비자들은 간편식 냉면을 사다 먹으며 초여름 더위를 식힙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모아놓은 코너도 제품이 채워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나자 정부 눈치를 보던 가공식품 업체들도 잇따라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미김에 이어 롯데웰푸드가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롯데 칠성음료는 6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습니다. 간장시장 1위 샘표식품도 이달 중순 30개 제품 가격을 평균 7.8% 올립니다. 대표 제품은 11.8%나 올립니다. 고가 제품은 올려도 이제 고가 제품 쓰는 사람들의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서민 제품은 거의 서민이 다 사용을 꼭 필요한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올리지 않는 게. 국제 커피 원두 가격도 4년 새 최대 3배로 올라 커피 전문점 음료값도 줄줄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국가기관산업인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비인데 자그마치 9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상당수 물질은 누출되면 인체에 해로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유해가스 누출을 감시하거나 차단, 알리는 제어 감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비 입찰을 맡은 삼성 SDS는 지난 2015년부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12개 제어 감시 시스템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한 협력업체 내부 자료에는 납품 단가를 유지하고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게 독과점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체들은 서로 미리 소통하며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금액과 견적서를 공유했습니다. 담합은 2015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입찰을 위주로 334건에서 이뤄졌습니다. 업체들은 기존 수주업체를 원칙적으로 낙찰 예정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피하고 들러리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는다든지 또 몇 번에 한 번씩은 원칙적인 낙찰 예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한테 낙찰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좀 들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한 업체를 분할 합병한 업체를 포함해서 13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담합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서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 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 광장을 통해 다음 달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포장 중개 이용료는 6.8%로 배달 중개 이용료와 동일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다만 기존의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점주와 이번 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경을 따라 몸 곳곳에 종양이 자라나 외모에 변형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섬유종증인데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발견되는 초기에 서둘러서 치료를 받으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에 커다란 혹이 나고 변형이 생겨 코끼리 인간, 이른바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렸던 영국인 조셉 메릭.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고통을 받다 숨졌고 그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조셉은 희귀병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이란 몸에 있는 신경을 따라 종양이 생겨나는 질병으로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 그 양상도 다양합니다. 눈에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생기면 호흡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외형에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입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아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등록 환자가 5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보니 개발된 약도 한 종류뿐이고 그마저도 복용을 위해선 1년에 수억 원이 듭니다. 올해 초 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천만 원으로 약값이 줄었지만 환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에 대한 약값을 부담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파악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나타날 경우 신경섬유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주근깨가 나타나거나 홍채에 작고 좁쌀 모양의 결정이 생기는 경우에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0.5cm 이상 크기가 진단 기준은 6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0.5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사춘기 이후에는 1.5cm. 아직 완치할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치하면 기존 약도 듣지 않는 악성으로 나아가는 만큼 치료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독일 남부에 사흘째 쏟아진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총선을 치른 인도에선 투표소 직원 등 수십 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속에 잠긴 마을 위에 헬기가 돌면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피샤의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이 마을을 덮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독일 영토 절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은 주민들은 보트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인근에선 산사태로 승객 100여 명이 탑승한 열차가 탈선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철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찰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잇는 국경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Die Lage, wenn man das sieht, auch die Bilder, die Schmerzen, vor allem für die Anwohner ist das natürlich unerträglich. Da geht es auch um Verlust von Hab und Gut. Es kostet enorm viel, die Schäden sind auch enorm. Die kann man dann auch erst ganz am Ende einer solchen Entwicklung sehen. 반대로 인도에선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뉴델리에선 급수 차량이 올 때마다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कम से कम 40-50 साल से यही बुरा हाल है। बस ऐसे पानी आता है सुबह पानी को 9 बजे 10 बजे आते हैं 8 बजे आते हैं।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뉴델리 등 인도 전역에서 이틀 새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총선이 마무리된 현지 시간 1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만 투표소 관리 직원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गिर गए हैं मतलब ग्रुप में ही थे
तो मैंने ग्रुप तो पूरा मैंने आगे बढ़ गया लेकिन मैंने इनको मैंने कोई हेल्प करने वाला वहाँ का आदमी मिला. 인도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강해지고 길어지고 있다며 피해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달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보고된 낮 최고 기온 52.9도는 센서 오류로 3도가량 높게 잘못 측정됐다고 정정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오하이오주 에크런시의 한 도로가에서 현지 시간 2일 새벽에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연합포 등 타이완 언론들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AI 시대가 글로벌 신산업 혁명을 어떻게 주도할지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2026년부터 차세대 AI GPU 루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르면 7월 중 보잉사의 항공기 30대 구매를 위한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주문 기종으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현지 시각 2일 앞으로 6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를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비롯해 지지율 2위 후보 보수 우파 야당연합 소치틀 갈베스도 여성이어서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멕시코는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리브해 연안의 파나마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도서적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나마 당국이 파나마 북동부 연안의 가르디 수구두부 섬에 거주하는 주민 300가구 1,351명을 파나마 본토로 데려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섬은 매년 11월에서 12월 바다에서 강풍이 불면 바닷물이 섬으로 유입돼 도로를 뒤덮고 집 안에까지 들이닥쳐 1990년대부터 섬 주민들은 파나마 정부의 이주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YTN 데이터랩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장을 차례로 조명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지구온도가 올라가 난폭해진 엘니뇨로 이달 초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브라질 남부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남동부의 히우그란지두술,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리를 중심으로 인구 1,10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이곳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넘는 기간 동안 1년 강수량의 절반 넘는 양이 쏟아졌습니다. 10년으로 시계열을 넓히면 이런 극한 강우가 최근 9달 동안 3차례 더 센 강도로 반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진흙탕에 갇혔습니다. 강이 범람해 도심, 농경지, 주택가를 덮쳐 150명 이상이 숨졌고 공항도 마비됐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홍수 전후 위성사진을 분석한 나사 자료를 근거로 범람을 재구성했습니다. 빨간색 표시된 지역이 이번 홍수로 강물이 넘친 곳인데 포르투 알레그리 주변 지역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보다 깁니다. 히우그란지두술 주 전역의 범람 범위를 합하면 서울의 10배에 달합니다. 거주 인구 지도를 함께 보면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렇게 밝았던 도심부는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목할 건 피해 지역의 산사태입니다. 하루에만 4,000곳에 달하는 지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는 이번 폭우 피해의 결과면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을 쓸고 내려온 물이 그대로 강을 덮치면서 강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산림 황폐화와 강 주변 치수가 전혀 안 된 게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겪어보지 못한 기후가 일상이 될 거란 점입니다.
one rainfall that strong that might happen once every 100 years, 200 years. Now they will happen once every 2, 3, 4 decades. A minimum of 3 million Brazilians cannot live where they live. Very high risk of floods, landslides. 라니냐가 오면 극심한 가뭄에, 엘니뇨가 오면 폭우에 시달리는 브라질 남부 지역 주민들. 우리는 기후 난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전에서 LG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퇴출 경고를 받은 선발 엔스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LG 엔스가 모처럼 1선발 이름값을 했습니다. 최고 시속 152km에 이르는 위협적인 직구를 60개나 뿌리며 두산 타자들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6회 라모스에게 얻어맞은 이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들쭉날쭉 부진한 모습에 참다 못한 염경엽 감독이 외국인 교체, 즉 퇴출을 경고하자 벼랑 끝에서 각성한 겁니다. 두산의 대체 선발 김유성이 4회를 못 버티고 내려간 사이 엔스는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시즌 6승을 신고했습니다. 타선에선 김현수와 오스틴, 문보경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나란히 홈런쇼를 선보였습니다. LG는 잠실 라이벌과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기고 최근 10경기에서 9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또 수입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수입까지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독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더 아프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SG도 키움과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에레디아가 1회 투런아치를 그렸고 최정은 3회 시즌 17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상무 입대를 8일 앞둔 이기수는 두 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해 감격의 첫 승을 챙겼습니다. 8연패 이후 4연승을 달린 SSG는 5할 승률을 회복하며 상위권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진이 오는 10일 군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별 활동을 재개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멤버진이 저녁 다음 날인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4 페스타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스타는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데뷔 날짜인 6월 13일을 기념하는 축제로 올해 데뷔 11주년 기념 행사에서 진은 팬 아미 1000명과 포옹 이벤트를 하고 군복무를 마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세계 3대 권위의 클래식 경연대회로 꼽히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엘리 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엘리 최는 만 3세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바이올린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고 최유경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역시 한국계 미국인 줄리안 리가 5위를 차지했는데 결선에 진출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3명은 모두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우승은 우크라이나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로 우도비첸코가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